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MZ세대 소통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o Sata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MZ세대 소통 콘서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기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본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y looked it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Noel,
평택 시민 여러분, 오찬호 작가입니다. 12월 8일 MZ세대 소통 콘서트 결혼혁명 2.0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와, 제목이 마치 영화 제목 같네요. 우리가 그날 현대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뵙겠습니다. 네, 햇살 좋은 오늘 MZ세대 소통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결혼혁명 2.0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이슈를 이야기하며 나눠보는 시간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현재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입구에서 써주신 댓글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강의 중간중간 질문을 적어주시면 뒤이은 토크 시간에 이를 취합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박수로 MZ세대 소통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통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 소개하자마자 바로 인사말 들어가네요. 우리 박홍구 실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저희 평택시에서 뜻깊은 이렇게 행사를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혁명 2.0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평택시도 젊은 인구가 지금 계속 빨리 늘어나는 이렇게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솔직한 이 대화의 시간을 저도 궁금해서 왔고, 저도 12시까지는 정확히 11시 50분까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들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33살, 둘째가 28살입니다. 아직 결혼들 안 했는데 아마 다 비슷한 연령들 아니면 아마 그 선후배가 될 텐데 저희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저도 모르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우리 오찬호 우리 박사님 보니까는 아까 마스크를 풀니까 더 멋있어요. 사진보다. 수염도 아주 멋있게 나시고. 그래서 이따 소개받고 나서 잠깐 마스크 한번 풀어서 실물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데 유명하신 분이 오늘 평택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저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질문들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시에서 정책으로 또 이렇게 반영할 게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노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통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분들과 이야기하며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미 시장님께서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 저자이자 차이나는 클라스, 세바시 등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천호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엄청난 행사인 줄 모르고 제가 와가지고 제 오늘 강연 내용이 이 저출산 해결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 13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MZ세대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이건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하면 잘 못하는가? 그건 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연애, 결혼, 출산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일까? 좋은 정책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또 이어서 또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소통 방식, 그런 어떤 정책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저출산에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본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한번 우리가 그렇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좀 과거의 방식으로 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이 제목을 또 정하려 그래가지고 제목이 무슨 영화 제목처럼 무슨 되게 스펙터클하게 나와졌는데 이제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패러다임에 관한 변화. 저도 이제 이렇게 행사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사례들이 좀 다른데 이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어떤 이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행사도 많이 참석했고 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좀 씁쓸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 과연 저렇게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 아닌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 이게 덕담 같고 이게 옳은 방향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홍보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짐을 의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도 평택에 오면 조금은 제가 요 멘트를 할 때 좀 떳떳합니다. 보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평택은 제 책을 가끔 무슨 내부 정보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 책이 이 평택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격의 대학교라는 책도 한번 선정이 되어서 와서 어디서 강연했던 기억이 있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말한 적 없다. 저것도 한번 선정이 되어서 평택에 어떤 중강이든 이런 거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강연에 이제 좀 중요한 이유를 제가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권의 책을 썼지만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들, 그 다음에 개인의 고정관념을 깨는 책들, 그런 접근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현대사회에 이런 게 문제가 많다. 결혼, 출산, 연애, 경력 단절.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도 실제로는 굉장히 유쾌한 방식만을 찾아갑니다. 검증된, 욕먹지 않는, 누구나 보더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들. 근데 그 방식은 실제는 기존의 고정관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책들은 사회의 고정관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정관념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불평등한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MZ세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등장했다. 그러면 성불평등한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드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남성과 여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도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소개되는 힘들어 죽는 어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동시에 잡고 있는 사연 깊은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막 감동을 받도록 역시 엄마다움, 엄마 근성, 엄마는 못할 거 없어.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죠. 특정 성별이 그냥 뭔가 우주의 기운이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엄마가 되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파이팅을 외치고 훈훈하고 그런 이야기로 해결책을 많이 찾지만 제가 쓰는 책에서는 그것조차도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각자 강도와 빈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그 사회 구조에 찬성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뭔가 해결해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천천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쓴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이라는 책, 이거 간뚜껑을 닫으려고 했던 책인데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간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간만에 막 제 책을 막 정독을 하면서 정말 잘 썼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에 관한 가치관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결혼을 기본값으로 놓고 보니까 결혼 안 해? 결혼해야지. 아직도 안 했어? 그런 모든 무례한 질문들, 많은 무례한 질문들은 결혼을 하는 걸 전제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회의 기본값이 어떤 생애 주기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였어요. 자, 그런데 결혼 안 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할 때, 뭐 여전히 저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제 가정의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불평등한 것이고 괜찮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별 분업도 있고요. 폭력 같은 건 말할 도 없고요. 결혼 안 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관계를 또 암시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자녀가 결혼해야지만 부모가 뭔가 이제 내 일을 다 정리한 듯한 떳떳하고 뭐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평등,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것을 원래 가정의 모습, 더 나아가서 어떤 누군가의 헌신, 그렇죠. 뭐 엄마라면 원래 이런 거지, 부모라면 원래 이런 거지, 자녀라면 원래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문제점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다른 포장지에 덮여서 별거 아닌 시대로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식의 이제 성불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이 과거의 어머니들은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가진 적이 없다. 가사노동을 하면서. 근데 왜 자꾸 차별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상의 기본값, 여성의 기본값, 어머니의 기본값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10년, 20년, 30년 정도의 현대사회에서는 질문 자체가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한 지극적인 어떤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떤 내가 가정에서 결혼, 출산 등등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걸 외부에 드러내도 외부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거죠.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말이야. 왜 그런 결혼을 해? 어떤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외부에서 언어를 붙여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우리는 어떤 세대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결혼이라는 거는 지극히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전의 시대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문제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문제라는 걸 대부분이 압니다. 이거 뭔가 성차별적이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애가 잘못 살았다라는 인식으로 심어질까 봐. 개써 행복해 하려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걸 무슨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차별을 받지만 행복하게 보여야지. 이렇게 사회 인간이 그렇게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압박감을 어떤 소비를 통해서 드러내거나 그렇죠. 혹은 뭐 SNS를 통해서 드러내거나 외부에 자신을 알려내는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키즈 소비 시장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저도 저 책을 쓸 때 막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해보면 뭐 굉장히 많은 뭐 500만 원짜리 유가차,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그냥 되게 그런 상품들이 많죠. 어떤 뭔가 내가 소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사회 제도, 이 사회 구조, 이 사회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쉽게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결혼이라는 것, 육아라는 것, 이런 문화가 왜 그렇게 과거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라고 했지만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들여짐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제가 뭐 어떤 강연이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결혼, 출산, 육아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블링이 잘 된 소잖아요. 소고기입니다.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 여기에서 그 다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마블링이 잘 된 거니까요. 마블링이라는 것은 근육 안으로 지방이 들어가서 근데 근육 안으로 지방이 들어가려면 이제 곡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제 풀이 아니라. 그렇죠? 뭐 환경론자들은 그걸 굉장히 비판하겠지만 좀 비판까지는 하기 싫고 어쨌든 그냥 말랑말랑한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블링이 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그게 등급으로 나눠지고 하루아침에 좋은 소와 나쁜 소다라는 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성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소의 역사는 되게 깁니다. 미국에서 곡물업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등급제를 만들었죠. 이거 막 신의 한 수죠. 옥수수 사료를 먹으니까 소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옥수수 사료가 안 팔려요. 로비를 펼쳐가지고 이제 등급제로 바꿔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준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미국 소한테 질 수 없어. 신토불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더 막 곡물을 먹여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니까 1뿔, 1투뿔 이제 그런 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기준은 만들어지면 그게 윤리가 됩니다. 우리 정육점은 풀 먹인 소를 갖다 놓아요. 이런 표현이 하루아침에 4등급 소만 취급하는 정육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도축되는 소의 70% 이상이 다 1등급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지자체 행사인데 그렇죠. 뭐 자기 상사에게
4등급 소를 어렵게 찾아서 선물을 하면 이건 굉장한 신호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엿먹이는 건가? 굉장한 신호가 됩니다. 그게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사회가 한순간에 좋고 나쁨,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회가 마블링을 기준으로 좋은 소다라고 합의를 하고 있으면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굉장히 일부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이제 마블링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옳다라고 여기는 기준들은 실제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믿게 되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결혼 생활이 좋은 결혼 생활이고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그럴수록 어떤 남편은 조금 이상하고 어떤 여자는 결혼 생활 잘 못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들어보면 그게 기가 찬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아이 엄마가 애를 두고 회사를 다녀. 이게 하나의 감정 상태였어요. 하나의 감정 상태였어요. 저도 이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을 쓸 때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파트 중에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워킹맘은 왜 다투는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할 때 뭐 보통 때는 이제 화기애애한데 결정적일 때 그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다 일을 하는 친구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저 사랑을 못 받아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어. 근데 그 부모님이 주로 엄마죠.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또 어떨 땐 안 울어요. 다른 애는 우는데. 그러면 저 독한 거 보라고. 저 독한 거 보라고. 감정 표출이 서툴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강도나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육아, 어떤 엄마 애정을 갖춰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경력 단절의 상황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뭐가 그래요? 라고 하겠지만 코로나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학교가 애들 오지 말아요. 근데 우주의 기운이 집안에서 두 보호자가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 특정 성별이 뭔가 내가 이거 지금 회사를 가도 되나? 내가 지금 야근을 해도 되나? 이 고민을 특정 성별이 하는 거죠.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정책이라는 게 마블링의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하자. 그 길들여짐을 의심하자라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블링이 잘된 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한 굉장한 많은 의심이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무수합니다. 뭐냐, 남자라면 여자라면 아빠라면 엄마라면 이런 얘기들이 아주 무수한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MZ세대들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가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기 싫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레고를 보시면 이 길들여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 레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레고가 파괴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레고가 분리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레고의 역사에서 좀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레고가 독일에서 히트를 치고 미국에서 좀 판매량이 부족했었어요. 초창기에 확장을 할 때.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을 좀 했는데 이 독일에서는 뭔가 질서정연하고 꼼꼼하고 착실하게 성실히 끝까지 무엇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좀 큽니다. 의미부여가 좀 큽니다. 근데 이 레고는 와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 아이 이럴 줄 알았어. 얘가 딱 레고를 만들어 보는 순간 얘는 대박을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격려하고 자, 기준은 여기서 나오죠. 마블링이
4등급 소를 자기 친척한테 선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하면 친척이 의심을 하는 것처럼 그게 레고를 잘 만드는 게 기준이 되면 그 아이가 레고를 잘 만들지 않을 때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는. 너 뭐하냐? 너 미쳤냐? 너 이런 거 선물 받았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온갖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붙입니다. 대한민국의 육아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상을 뽑아가지고 다 뭔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근거 삼아가지고 맘충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말이야? 어떻게 여자가 말이야? 애를 보호하면서 말이야.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등장하는, 그게 어떤 기준이 도덕과 윤리가 되면 그 기준을 위반하고 어긴 사람에 대해서 린치를 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친구들은 레고를 만드는 게 하나의 윤리가 되고 만들 때마다 응원받고 하니까 막 부모님이 레고를 또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는 근검절약, 질서 이런 이야기를 좀 지나치게 내 삶에 간섭하는 거 아닌가? 자율에 대한 침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성을 또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뭐 레고를 만드는데 뭐 부모님이 뭐 열심히 만들어라, 끈기 있게 만들어라, 끝까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블럭 놀이니까. 아이는 만들다 부셔버리고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동생한테 물려주고 동생은 부품 다 잃어버렸는데 또 사촌 동생한테 물려주고 사촌 동생이 또 그건 화를 안 내요. 그냥 블럭 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고가 초창기에 많이 안 팔렸어요. 레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야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레고가 파괴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레고가 분리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레고가 훼손되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레고가 해체되었다고 하겠죠. 우리가 현대사회는 그 순간순간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뭐 간통이 다 죄였고 낙태가 다 죄였습니다. 근데 그런 게 변하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막 전통이 파괴된다, 뭐 인류가 망할 것이다, 뭐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누군가의 어떤 낙인, 성적 낙인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늘어날 것이다. 보다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이 저출산 자꾸 해결책을 묻길래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 뭐 저출산이 뭐 꼭 해결해야 되는 건가? 저출산이라는 것이 굉장한 신호인데 어마어마한 신호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더 나아가서 가족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저출산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막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건 굉장히 유쾌한 저항 같은 거죠. 특정 세대가. 나는 내 개인을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 맞추어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어. 굉장히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저항 같은 거죠. 굉장히 유쾌한 저항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좀 덜 조급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시야가 넓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결혼과 출산이라는 상황에 들어가 보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개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 책에서 이런 단어가 똑똑 등장하는 건 아닌데 이런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까지는 뭐 세상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뭐 세상은 다양성이 존중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제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것을 본인이 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개성이다. 다른 스타일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본인의 모습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비정상이 될 것 같은.
근데 뭐 그런 게 아주 재밌는 거죠. 뭐 명절날 뭐 어디에 먼저 가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선택 하나만으로도 뭔가 설명이 많아져야 되고 우회적으로 해야 되고 뭔가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래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정상이라는 굴레는 그 안에 어떤 성별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에 내가 충실하게 될 때 욕을 먹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흐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예전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 세대는 저거를 굴레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이게 사랑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쉽게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끔 이런 강연 이렇게 뭐 옴니버스형 강연 자주 가는데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남자는 말이야 남자답게 하고 여성은 내조 잘하고 그러면 어떤 가정도 뭐 이렇게 문제 생길 거 없어요. 뭐 아직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의 챕터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불평등한 우리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성을 잘 지키면 집안이 겉으로 보이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분업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남성의 일이냐 여성의 일이냐 안 따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강연에 나가가지고 해보면 그걸 본 제 지인들이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 야 너는 또 이렇게 일해서 책도 쓰고 제 아내는 또 뭐 각자 가정의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육아를 하는 거 아니냐? 뭘 자꾸 이렇게 뭐 인생을 그렇게 베베 꼬여서 사느냐?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기둥의 보상이 다른 거죠. 그 기둥의 보상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한 그 정상성에 맞추어서 어떤 누구도 남자가 일을 해야지 여자가 애를 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주의 기운이 뭔가 육아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12권의 책도 내고 막 이런 데 와서 막 결혼혁명 어쩌고 저쩌고 강연도 하는데 저는 또 집이 제주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 육아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사랑이 넘치는 좋은 세상이다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화목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 성별 역할에 따라 가지고 그 역할이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될 때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정상이라는 굴레는 두 번째,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상황으로 발견됩니다. 결국 사랑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안에서 그래 말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렇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 스스로가 죄책감을 갖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정상성의 굴레라는 것은. 그러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이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무마시키고 뭔가 희석시켜야 되는 것이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점이 사실상 사랑이 넘치는 가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떤 미안함과 어떤 죄책감 때문에 어떤 행동을 내가 참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생애 가정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과거 같았으면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내가 외부에 들키기가 싫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지려고 합니다. 육아조차도. 슈퍼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사교육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게 활용 정점이 되어가지고 어떤 이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지점들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접근들이 그걸 소통이랍시고 접근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육아하고 상관없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장애인 홍길동은 왜 그 회사에서 선한 동료가 되었을까?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열풍을 취재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장애인 홍길동이라는 분이 회사에서 너무 잘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 분들은 회사하고 막 원한 관계가 대단하죠. 근데 뭐 하겠다니까 왜 그래 물어보니까 매번 회사에서 선한 동료로 뽑힙니다. 착한 동료로.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그 회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회사에서 착한 동료가 되는 게 내 회사 생활의 기본값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에서 그 홍길동 씨를 뽑았어요. 그러면 뽑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전형으로, 특별한 채용으로 계속 특별한 단어를 붙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우리 회사가 굉장히 평등하다. 우리 회사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나를 뽑아주심에 너무너무 계속 끊임없이 내가 특혜를 받아서 온 건가? 누군가의 배려 때문에 여기 온 것인가? 이 고민을 어떤 비장애인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떤 비장애인이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는 게 조금 막 평소하고 달라진 거죠. 다른 층은. 그럴 때마다 자꾸 신호를 주는 거. 아이고 요즘 뭐 화장실 가기 힘드네. 결국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고마워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똑같이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도 이 장애인 홍길동 씨가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여기도 운 좋게 들어온 주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늘 동료를 배려하고 늘 뭔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감추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동료가 되어갑니다. 문제는 그 회사의 다른 사람이 이 장애인 홍길동을 장애인의 기본값으로 보는 거죠. 우리 너무 훈훈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값이 돼버리면 어떤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지? 우리 회사 홍길동은 잘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굉장히 화기애애한데 왜 그래?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권리가 계속되면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장애인 차별이라 그러면 그 밑에 혐오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차별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기본값이 되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사실상 가정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어떤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상 이 문제를 막 외부에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의 운명이잖아. 아버지가 고생하잖아. 남편이 고생하잖아. 나는 너희들 덕에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광경은 굉장히 훈훈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눈에 기본값이 되어 있으면 항상 이 성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권리도 군대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한다. 배려가 계속되니까 그게 이제는 별걸 다 요구하네. 그러면서 결국 여성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저런 장애인 홍길동이라는 사례가 그 회사에 훈훈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참아내고 웃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저런 롤모델을 가지고 따라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사실상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차별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흑인 커뮤니티가 이 광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에보닉스는 흑인 영어입니다. 흑인 영어를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광고를 합니다. 이 내용이 울라블라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니 흑인 커뮤니티에서 만든 거예요. 아, 흑인들 너희들 자꾸 뭐 인종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여성들 말이야 자꾸 뭐 가부장제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남녀차별 성별 경력 단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 자꾸 엉터리 영어를 쓰잖아. 에보닉스가 이제 흑인 영어인데 그게 뭐 노예 언어니까 I had a dream. 그러니까 시제가 저렇게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루터 킹 목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광고죠. 이 내용이 뭡니까? 영어를 그렇게 쓰면 루터 킹 목사도 등을 돌릴 거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해라. 스스로 좀 바꾸려고 해라.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라. 그리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가 있다. 사랑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외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커뮤니티가 10수년이 지나서 사과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고.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았다. 이러면 흑인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가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흑인이 더 백인보다 영어를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일부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어떤 인종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너희들 실력이 없으니까 차별을 받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시계가 안 가고 있는 거죠? 안 보여가지고 시계가. 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혼과 출산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캠페인을 가보면 진짜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뭐 구조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여성이 차별받는다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하고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의 끝에 과연 MZ세대가 그래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변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판이 깔릴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육아서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상교육, 적기교육, 정상육아, 적기육아 이 단어부터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뭐 정상이 진짜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4살 때 뭐 영어를 떼지 못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적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각자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80권짜리 영어 전집이 있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언젠간 읽을 거야 하고 120권짜리 막 영어 동화책 들놓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적기라니까. 그때부터 정상과 비정상이 되거든요. 그냥 마블링이 잘 된 소가 아니고 마블링이 잘 된 소가 좋은 소가 돼버리면 그 돈이 안 아까운 거죠. 그때부터는 영어 전집 200권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런 역할을 엄마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왜 길들여짐을 의심을 해야 되냐면 저런 이야기를 툭 쳐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욕을 먹겠죠. 무슨 이야기야.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는 여성의 섬세함, 엄마의 자상함 저것이 기본값으로 양념이 듬뿍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저거를 의심하지 않죠. 왜 여성이 왜 섬세해야 되지? 엄마가 왜 자상해야 되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기본값으로 놓고 또 아까 전에 장애인 홍길동 씨 사례처럼 실제 여성들이 저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욕먹지 않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뭐 페미니즘 논쟁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또 남성들하고 논란도 되지만 여성들하고도 논란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잘하면 남자들이 잘해주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어떤 전제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섬세함과 자상함 이런 얘기가 MZ세대 소통할 때도 여전히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제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뭐 잘 보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에 여성이 막 승진을 하고 여성이 막 잘 되고 있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뭐 은행장도 되고 뭐 의장으로 진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와 막 좋아요. 이거 뭐 뭔가 변하다.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때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있단 말이야. 여성 특유의 꼼꼼함이 있단 말이야. 역시 이런 얘기를 추임새로 넣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죠. 그 자체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차별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저것은 여성을 특정한 영역에 가두는 결정적인 연료가 되죠. 여자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마치 육아랑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섬세함과 꼼꼼함은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되죠. 여자는 지나치게 섬세해서 여자는 지나치게 꼼꼼해서 이 말은 어떤 성별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줄 알고 뭔가를 리드할 수 있고 근데 그런 편견으로 이어지면서 성별에 따른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결혼과 육아의 사역을 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저런 문장이에요. 엄마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저런 이야기는 훈훈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지 못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신호를 그 엄마, 모성 그런 단어에 갖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접근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내 자유가 없어지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래. 그런 것도 있지만 MZ세대가 이런 식의 뭐 MZ세대는 근데 너무 넓으니까 이 MZ세대라는 표현이 너무 좀 정치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넓어서 나도 MZ세대 들어갈 수 있나 막 고민을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엉터리다 막 맨날 하고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구속되어서 이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드렸죠. 결국은 내가 엄마라는 정상석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나도 저렇게 될까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식의 구도는 악순환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꾸 옳다라는 기준이 우리 사회 옛날에 마블링이 잘 된 소처럼 존재했고 여전히 그것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과거보다는 좀 화려한 소비의 색깔을 잇고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유능한 부모다라는 얘기가 많을수록 누군가를 무능하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함께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난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부동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는 나는 그냥 뭐 집 없이 살아도 돼. 근데 하루아침에 집도 마련하지 못했네? 그러면 생전 무슨 청약이고 뭐고 모르던 사람도 막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막 자신의 전공을 비하하고 막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막 그러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열풍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교육도 열풍이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왜 하지 않는 사람이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다시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도축되는 소의 80%가 다 1등급인 것처럼 사회의 부모의 기준 자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유능과 무능. 근데 그 기준은 너무너무 거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등장한 사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논란이 된 것은 햄버거를 잘못 먹어가지고 햄버거를 잘못 먹은 게 아니죠.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픈 거죠. 그래서 막 뭐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이슈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이런 반응이에요.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 근데 어떻게 아이에게 부모가 햄버거를, 우리 아이는 햄버거 뭔지도 모르는데 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통 공간이 아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아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런데 그냥 다니게 하냐고, 저런데 그냥 보내냐고. 끊임없이 본인의 어떤 선택들, 본인의 어떤 강박들을,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본인을 포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고 육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 강박도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 강박이 일종의 도덕과 윤리가 되어가지고 본인도 타인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Z세대의 소통 콘서트를 이야기를 할 때는, 가끔 저는 이제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짚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게 약간 이제 요즘 다양한 이런 결혼 콘서트를 가보면 이렇게 요즘은 과거처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똑같이 뭐 수평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차별을 느끼면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거대한 변화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과 진짜 현실에서 성평등이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냥 뭐 학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성평등은 이렇게 와이드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적인 곳에서도 뭐 이렇게 여자는 또 뭐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제 질문을 던진다면, 맞잖아요. 공적인 곳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두 번째, 사적인 공간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의미는 그런 거죠. 어떤 인종이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회사 공적인 기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그 이후로 차별받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성별을 지녔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에 와서도 이거는 엄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는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죠. 여기까지 보면 현대 사회는 그런 게 많이 개선된 거라고 믿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침실에까지 그 차별이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뭐 가정이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먹해지는가 뭐 그런 거 조사를 할 때, 어떤 부부 관계, 부부의 성적 관계, 그런 거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뭐 횟수도 조사하고 이유도 조사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그럼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부동의 1위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 청년 세대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바빠지면 욕망도 순위가 조정되는 것이 인간의 힘이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문항만 여성의 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그 문항이 뭐냐면,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강제로 그런 관계를 요구해서. 이 문장에는 성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남성은 이 문장에 유의미한 응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립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강제로, 가장 수평적이어야 할 순간조차 요구를 지나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너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가 누군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 같은 개념으로 여전히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년 부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20대 대학생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빼고는 굉장히 수평적인데,
과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상상할 수 없는 수평적인 남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딱 그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이 뭔가 이렇게 다른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도덕률을.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뭘 자꾸 뭐 우애하고 막 그 어떤 이야기가 과연 이것이 결혼을 한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는 공포이지 않을까. 공포이지. 이거를 자녀 사랑이란 단어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MZ세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강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Z세대 소통 콘서트인데 제가 MZ세대와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자체라든가 MZ세대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잘 좀 하라는 말인 거죠,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는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막 어떤 엄마가 뭉클할 때도 있고 아빠가 막 하면서 이야 아빠 육아 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성별 다름에 관한 얘기가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불쑥불쑥. 엄마의 뭉클함 이런 감정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모성, 엄마 근성이 어쩌고 저쩌고 결국 그런 얘기로 하면서 경력단절 캠페인을 가봐도 무엇인가 엄마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 경력 단절된 여성은 내가 경력 단절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야, 너 그거는 조금 오바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결국 뭐 아빠 육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 하고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한 명만 육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데 엄마는 할 수 없는 아빠만의 육아가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아빠와 아들이 만나면 뭐 에너지가 하늘로 뚫고 날아갑니다. 막. 엄마는 못해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좋은 어른이 육아에 한 명 더 투입되면서 그 아이가 어떤 긍정성을 형성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아빠만의 무엇이 있다. 남자만의 무엇이 있다. 성별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순수함이랑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저런 이야기는 결국 모든 일에 부모 책임의 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가 순수하다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지나치게 나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들이 많을수록 그 정상석의 굴레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좀 소통이 무엇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줄을 타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기울어진 반대편으로 우리가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균형 잡겠다고 왔다 갔다 부채질을 하면 원래 기울어진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은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떤 도덕과 윤리로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런 이야기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 말이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기울어진 방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반대편으로 부채질을 해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강연이 우리가 조금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울어진 반대편으로 함께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영광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제가 강의가 진행될 때 조금 뒤편에 여러분들을 봤는데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작가님은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소통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께서 강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또 저도 잘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질문들을 보고 조금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로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그리고 또 비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고출산 그리고 또 결혼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올해 6월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다면 결혼을 한다면 선택을 해서 한다면 좀 어떻게 살아야 조금 작가님이 말하시는 좀 기본값을 없앤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일단 그런 뭐 가족, 육아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족, 육아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비판할 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의 정답보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어떤 칭찬을 하잖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상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걸 굳이 뭐 그렇게 칭찬을 해볼 필요가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이하고 운동하는 거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제 아는 지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떤 이 신체 상품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운동 안 해가지고 살찌면 나중에 뭐 루저 돼 이런 식의 인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례한 해석이죠. 아이가 평생 그런 어떤 굴레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외모지상주를 또 만드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성적도 말할 것도 없죠. 성적도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중에 1등에게 박수 치지 마라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면 차갑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게 사실상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뭐 기뻐할 일인가? 이걸 뭘 슬퍼할 일인가? 이러면서 우리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어떤 수위가 뭔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 또 이러한 부분으로서 생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도 지금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오늘 질문이 채택이 되시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볼 거거든요. 이렇게 채택이 되신 분들께서는 작가님이 사비로 저희 작가님의 책을 또 친필 사인도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미리 사전 좀 질문을 받은 거에서 조금 질문을 선택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요? 네, 작가님께서 직접. 아니 저는 절대 하지 않는 답인데 사랑은 뭘까요? 라고 있어가지고 나도 이런 질문을 답하는 시간도 있구나라는 건데 저런 질문을 또 뭐 사회학적으로 혹은 오찬호 작가 스타일대로 하는 게 이제 뭐 제 일인 건데 저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랑이 있겠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건데 그 사랑이 전제되어서 어떤 혐오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어떤 정상성과 비정상이 나눠지고 남자가 저럴 수 있냐, 남편이 저럴 수 있냐, 엄마가 저럴 수가 있냐, 모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뭘까요에 대해서 실제 그거는 되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언어로 정의 내릴 수가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값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사랑이고 사랑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그걸 기준 삼아서 타인에게 어떤 식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의 언어가 누군가의 사랑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육아와 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법은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또 저도 너무 그런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라서 이 질문을 보고
여성분이 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또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남성이라면 또 여성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잡는 법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을 쓸 때 육아와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반응이 상대로부터 듣는 그 윗세대 뭐 시어머니라든가 본인의 어머니가 엄마 나는 나는 반찬 뭐 하루에 도시락만 4개 썼어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화는 안 난대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이제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 남편이 우리 회사의 김 팀장은 아들이 셋인데 말이야 일도 잘하고 이때 막 이게 막 너무 막 화가 많이 난다라고 듣는 저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육아와 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법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우먼이 되거나 제가 어떤 육아서를 읽으니까 그런 탓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맡기세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과거보다 결혼한 다음에 멀어지는 거리가 옛날에는 되게 멀리 살았는데 돌보고 하는 게 일상화가 되니까 그 사는 범위가 되게 서로 가까워지고 SUV도 많아지고 한 게 다 그런 이유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잡는 법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아와 일이라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치 권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와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 권력 혹은 그런 식의 접근하는 언론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지만 내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잡는 법은 모르겠지만 개인적 책임, 개인의 어떤 운명처럼 저거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박사님이 하나 선택해서 또 해보실까요? 노키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키즈 존이 아니고 노키즈예요. 노키즈. 네, 노키즈. 사회적 인식, 사회적 문제인가, 개인의 이기심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굉장히 좋은 이기심이다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기심을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것에 자꾸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출산을 하는 퀴즈가 있는 게 기본값이 되면 이 노퀴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요. 뭐 저거 힘들어 죽겠고 뭐 많은데 내 선택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어떤 분위기만 갖춰지면 출산을 하는구나.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하게 그 개인의 이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노키즈의 사회적 인식, 사회적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뭐 출산율이 저출산 자체는 사회 문제죠. 그런데 출산을 하지 않은 암흑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아니죠. 사회가 그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봐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아까 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저는 이제 결혼을 생애 주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말은 그거를 거부하면 그냥 약간 해야만 하는 자연적으로 네. 뭔가 그냥 이런 해야만 느낌으로. 하고 그 정도면 부담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래 살아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젊은 세대 요즘 MZ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뭐 굉장히 저 떳떳함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노키즈를 많이 아까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결혼한 지 별로 안 됐지만 주변에서 또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저한테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애는 언제부터 뭐 계획할 거야? 뭐 너 나이가 있는데 지금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을 하고 그러게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저도 오늘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그럴 때는
그것은 기본값이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감 그냥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소통이죠. 요즘은 워낙 그 세대 간 간격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세대 간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도 솔루션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그거는 부당한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이가 많은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꼰대라고 말을 하겠죠, 보통. 그런데 인류가 어떤 노하우를 먼저 산 사람부터 배우지 않고는 인류의 문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언을 간섭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고 그런 거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고 의미 있는 접근인데도 다 나이 많다고 자랑하냐 그러고. 기성세대가 말씀하면은 이거는 조금 꼰대다. 이렇게 맞아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긴 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요즘 나오는 좀 이 소통의 MZ세대 대상의 그런 이제 뭐 히트 치는 그런 출판 시장의 책이 소통하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뭐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폭력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소통인데 그거를 상처라고 좀 여기는 경우까지도 실제로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단절 이런 것이 너무나 하나의 유행 코드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질문은 그게 그냥 평생 숙제죠. 거기에서 소통할까 소통하지 말까 답을 찾아버리면 이제 상처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이 나한테 좀 이렇게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평생 고민을 해가지고 가급적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작가님이 사비로 작가님의 이 책을, 친필 사인에 들어있는 책을 드리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드리면 자꾸 중고 서점에 파셔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이 사인을 저만 알 수 있는 신호로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딸님이랑 소통 좀 하려고 송탄에서 여기까지 평택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40분 동안 딸내미랑 티카타카 하면서 오지 않고 투탁투탁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리감이라는 거는 일단 뭐 누구랄 거 없이 서로 가까이 다가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요즘 결혼 상대자로 보면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이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자기 기량을 계속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장소도 시간도 다 좁혀져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즐기면서 살아. 내가 해봤으니까 너는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딸내미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를 일단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또 모를까, 지금도 아직 그런 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사한 사례에서
분석될 수 있는 이제 뭐 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한 줄 정리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누군가한테 굉장히 또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 뭘 하고 싶은 그 감정이 굉장히 옳은 정보값에서 나한테 이게 등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위기 의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약간 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으로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이 질문이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과거의 여성들은 사실 그런 이유로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생의 부채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집을 지켜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고, 그게 어마어마한 부채의식이 되어서 많은 폭력을 참아야 됐던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구조가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구조가 달라 버렸으니까 과거의 여성은 그냥 평생이 팬데믹인 거죠. 팬데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기에, 이거는 결혼만이 아니라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게 명쾌한 답일 거야라는 게 그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좀 급박하게 선택된 것일 수도 있다 라면서 조금 호흡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강연도 들어주시고 계속 같이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장님은 저희 질문은 또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강연을 엄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부담되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도 한번 저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또 바로 저희 박사님께서 또 명쾌한 답변을 주고 계시니까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는 없으시면 저희 또 이게 현장에서 또 다 붙여주신 거거든요, 댓글을. 그럼 이 중에서 또 하나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자,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나요? 뭐 이제 질문을 현대 사회에 응용을 시키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열정만으로 뭐 중산층이 될 수가 있나요? 절약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뭐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나요? 모든 질문하고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최근에 또 급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나요? 이 말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현대 사회에 관한 아쉬움을 담고 있지만, 실제 사랑만으로 결혼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미완성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과 결혼을 하나 일치시켜 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연애의 끝은 그렇죠. 결혼, 네. 사랑의 끝은 결혼 이런 것처럼. 부채의식으로도 이어지고 가정을 내가 화목하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또 개인을 또 어렵게 하고, 그래서 저 질문의 의미는 제가 잘 알겠지만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나요?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그렇죠. 그 사랑을 뭐 청약 점수로 반영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것도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어떤 자신의 조건, 뭐 물질 이런 게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랑만으로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또 인스타그램을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에는 그걸 또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우리는 뭐 사랑만으로 산다면서 있는데, 그것도 보고 있으면 되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자신을 뭔가를 포장을 해야 되는 사회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청년 네트워크 전국진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좀 대신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 빠르게 그 산업 시설이 이렇게 팽창되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 젊은 남성 1인 미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여기 못 오시고 못 듣고 이제 이러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사랑, 결혼, 연애, 결혼 그리고 뭐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뭐 조언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이 제 생애 가장 심오하죠.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그럴 때 했던 다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조금 더 관성적이었던 건 많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비수도권에 고등학교 이런 데 강연 가보면 뭐 이렇게 각 작가 토크 가보면 저는 뭐 이야기하는데 저 말고 다른 작가는 뭐 여러분들 서울로 올라가세요 막 그러니까 지역을 비하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격려고 막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어떤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어떤 집단군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요약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어떤 이제 내가 연애를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어떤 뭐 매력이 있어야 돼, 어떤 상품성을 내 스스로 지녀야 되라는 게 우리 시대에서 주변에 자꾸 요구를 하는 어떤 상황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굉장히 건사할 수 있는 파워풀하고 잠재력이 있고 이런 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유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혹은 연애라든가 결혼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스스로에 맞지 않는 껍데기를 입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인 남성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남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꾸 우리 사회는 너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남성성의 옷을 입도록 만들고 가부장적인 어떤 거를 결국은 드러내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그것과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성이 있지만 또 일부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든가 결혼과 연애 이 과정에는 굉장한 보수적인 테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뭐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서로 그냥 아무데나 술 마시고 하면 되는 건데 뭐 분노를 하고 하는 게 뭔가 각오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연애를 내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까지 왔는데 그 각오가 많아질수록 어떤 상황이 돌변하게 되면 억울함이 훨씬 커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어떠한 구체적인 나쁜 지표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워낙 요즘은 연애 출산도 연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자극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조금 이렇게 필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사회적 기준에 날 맞춰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오프라인 참여자들과 유튜브 참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찬호 박사님의 결혼혁명 2.0은 마치 웹툰의 제목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결혼이라는 어쩌면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나가시고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는 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를 주제로 평택시에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평택시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시간까지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임재원이었고 또 오늘 강연을 진행하신 박사님 저희 네, 마지막 옥천호였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돌아가실 때는 저희 앞에서 드렸던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돌려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쪽에서 작가님이 준비하신 책을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